부모님들은 자녀와 관련된 어떤 것은 감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사기범들이 노리는 거죠. AI로 그분의 자녀의 이 목소리를 대략적으로 흉내를 내는 자녀의 얼굴을 얼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검사도 당하고 서울대 교수도 당하고. 예,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기 범죄는 하루에 900건 정도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해액은 연간 120조에서 160조 사이 정도 됩니다. 피해액만. 전체적으로 이제 100명 중에 1명은 다 당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많죠. 한 10%, 20% 정도의 사기 범죄의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기 범죄는 경찰에서 처리할 때 일단 민사로 먼저 처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왜 그러느냐? 형량이 낮은 것도 분명히 관련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민사로 처리될 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이 개인에 대해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가 사실은 사기라는 사건의 성립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냥 민사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실제로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게 사실 굉장히 꺼려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낮은 처리율을 보이고, 또한 낮은 처리율을 보이기 때문에 형량 자체도 액수에 비해서 예를 들면 한 4에서 5억 정도를 사기를 쳤고 그 피해금이라 하더라도 징역이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2년 6개월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권고 형량이기 때문에 실제는 2년 안쪽에 실형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허술하죠. 그 피해액도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범죄자한테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징역 1년에서 2년 살고 한 4억 벌어요. 그러면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해보지 뭐. 그래서 사기 범죄는요, 정가 20번, 30번은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기범죄 중에서 근래 5, 6년 전부터 급증하고 있는 사기범죄가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대면 사기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화라든가 아니면은 인터넷 같은 거, 사이버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하면은 되게 쉽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 전달되는 문구라든가 말은 사실은 범죄연구소 같은 데서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내고 연습된 겁니다. 이 범죄연구소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만든 조직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국이나 아니면 필리핀 같은 데에서 한 3층짜리 건물에 한 2층 정도에는 이런 문구를 만들어 갖고 학습을 시키는 그런 집단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피해자 맞춤형 문구들이 있기 때문에 검사도 당하고 서울대 교수도 당하고 변호사도 당하고 유명한 연예인들도 당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집중하지 않으면 고도의 심리적인 기법으로 만들어낸 이런 보이스피싱에 안 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 범죄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는 주변의 장치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과거에는 목소리만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은근슬쩍 명패도 보여주고 법복도 은근슬쩍 보여주는 영상통화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많이 당하는 것은 문자로 전달되는 뭐 체포영장, 구속영장 같은 국가 공문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동원하고 예전 같은 경우는 조선족 말투라고 해갖고 개그 코너에도 나타났던 거지만 요새는 거의 그런 건 없습니다. 아주 표준 말투이거나 고압적인 검사라든가 아니면은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이 쓸만한 그런 위압적인 말투를 연구해서 들이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범죄고 안 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범죄입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에서 누계를 내보니까 실제로 숫자는 사실 가늠하기 어렵고요. 대체적으로 피해 액수로 곱서면 한 5조, 6조, 많으면 10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연간 수만 건 이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액수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 수라든가 아니면 액수로 가늠해 보고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중에서 이런 범죄가 있습니다. 등록금이라든가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급하게 써야 하고 중요한 돈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한테 갈취를 당하고 고민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20대 혹은 뭐 어르신분들, 이런 사건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갈취당하는 피해금이 그분들이 사시는데 상당히 중요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금품일 경우가 많고, 또한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처구니 없고 굉장히 황당하게 당했다고 하는 자괴감, 이런 것도 극단적 선택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것은 이런 거죠. 누구누가 다쳤다.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비명을 지르거나 갑자기 엄마 아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느닷없이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되면 그냥 끊어버리고 말겠지만 어르신들은 감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느껴갖고 거기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전화기 너머의 사람한테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따릅니까? 그런데 자녀가 다쳤다, 여기 응급실이다, 아니면 자녀가 무슨 사고를 쳤는데 합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겁박도 하고 막 생각 못하게 하면 굉장히 당황하고 떨면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부모님 대상 인질형 보이스피싱이죠. 이전에 그렇게 했던 사기에서 자녀의 목소리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목소리 같지 않은지 의심을 하니까 거꾸로 작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AI로 그분의 자녀의 이 목소리를 대략적으로 흉내를 내는 그런 형태까지 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속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집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와 관련된 어떤 것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사기범들이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와 관련된 어떤 목소리라든가 무엇이 있으면 일단 무엇인가 하고 보시는, 이런 것이 바로 부모님을 노리는 사기입니다. AI로 만들 수 있는 목소리는 사실 그렇게 길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길어야 5초, 한 2, 3초만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소리가 그렇게 이렇게 변이나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걸 이용해 갖고 자녀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건데 사실 그것도 일종의 착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AI 기술이 너무 발달해 갖고 이런 부분에도 이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딥페이크 기술입니다. 말하자면은 자녀의 얼굴을 얼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보통 어르신들이 자녀의 사진이나 가족 사진으로 푸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톡 프로필 사진이죠. 거기서 추출된 재료로 자녀의 딥페이크 영상이나 화면을 만들어냅니다. 그 정도까지 발전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젊은 사람들은 조금 이제 유심히 보면 약간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사실 눈도 침침하시고 움직이는 동영상에 그렇게 딱 윤곽 정도 보시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인데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미 속아 넘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동영상으로 들어오는 이런 형태의 범죄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 빨리 끊으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특히 이제 SNS에 자기를 소개하는, 우리는 뭐 카톡 푸사라고 하죠. 그 영역에서 거기서 절대 어린아이, 자신의 아이들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게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은 공개 수준을 좀 제한을 합니다. 왜냐? 그게 범죄자한테 넘어가서 일종의 딥페이크라든가 기술적으로 AI가 별도의 범죄적 영상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도 가능하시면은 자녀들의 사진은 노출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이죠. 알바생이 극단적으로 선택했던 사건입니다. 대학교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알바를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건 거꾸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하는 전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다 보이스피싱이죠. 그럼 그 부모님의 얼굴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님 목소리를 어떻게 범죄에 이용했을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페이스북이죠. 거기에 공개했던 동영상하고 목소리를 AI로 재구성해서 알바생한테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시는 부모님의 소리 일부, 그리고 자기가 사고를 도와줬던 어떤 사람인데 지금 급하게 치료비가 필요하니까 빨리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알바생이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급하게 수술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등록금을 거의 1,000만 원 되는 걸 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기였던 거예요. 알바생은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쫓아다니다가 어떤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울해지고 깊은 상처를 많이 받아서 끝내는, 그때 선택했던 사건,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겠지만 시골에 계셨던 어르신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그 목소리는 자기 손녀였어요. 손녀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손녀가 막 울고 있는데 옆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이 아이가 병원에서 다쳤다고, 자기가 데려왔다고. 비슷한 케이스죠. 빨리 좀 치료비 좀 보내라. 만약에 그때 애 엄마는 뭐하고 있지? 라고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은, 전화를 했으면은 사기를 안 당할 텐데, 자기 손녀가 막 울고 막 그러니까 카톡을
목적으로 그쪽으로 돈을 보내갖고,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 근데 적지 않은 돈을 보냈던, 이게 결국 사기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가장 많이 부모님께서 당하시는 것은 자녀들이 교통사고, 음주운전 아니면 형사사건에 관련됐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사례이지만은, 도시에서 특히 서울에서 일을 하는 자신의 자녀분이 음주운전에 관련돼 갖고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지금 합의금을 안 보내면은 구속될 것 같다 라고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라고 하고, 근데 그 부모님께서는 아니 경찰에서 합의금 뭐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지, 변호사가 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면 그 당사자가 전화를 해야지. 근데 어르신께서는 이 절차를 모르시는 거예요. 아, 경찰서에서 이거 구속할 거니까 빨리빨리 뭘 좀 해라고 막 고압적으로 하니까 아이고 알았다고 해갖고 또 돈을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조금만 더 생각해서 자녀한테 전화를 하고 아니면 자녀 친구한테 아니면 뭐 확인을 한번 했다고 하면은 이게 없었을 건데, 자녀가 지금 바로 구속돼요, 어떻게 해요, 전과자 만들 거예요? 라고 고압적으로 막 전화기 건너에서 하니까 그것도 돈 300만 원을 보내갖고, 뭐 그것도 사실은 그냥 사기꾼한테 뺏긴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제일 많은 형태입니다. 자녀를 인질 삼아서 국가기관이나 비슷한 것에서 구속 혹은 치료비 이런 방식으로 요구하는 그런 범죄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단순하고 조금만 생각했으면은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알바생도 그렇고 또 어르신들도 그렇고, 내가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이거는 이 사기꾼 놈들한테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일종의 후회죠. 후회가 되고 그 사기꾼한테 분노를 하다가 끝내는 누구로 오냐면 자기 자신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일종의 자존감이 탈락되고 결국은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반복되면 우울증 됐다가 그 다음에 선택하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들의 처벌의 핵심은 뭐냐면 범죄단체 구성죄로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가 논란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범죄단체 구성죄로 처벌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직 판례가 몇 개 안 나왔습니다. 한두 개 정도 나왔고요. 요새 나온 부분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개가 35년형을 받았는데 1심입니다. 아직 2, 3심이 남았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아무리 많아야 10년 정도가 최대였었는데 바뀌는 거죠. 35년까지 됐으니까. 근데 그게 대법원 까지 확정이 돼야 돼서 아직은 그런데, 뭐 전달책, 인출책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형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집행유예 수준밖에 안 됐는데 요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인출책 단순 알바를 했던 사람도 실형을 선고하게끔 많이 바뀌었고요. 가장 안타까운 거는 보이스피싱 수괴들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은 거는 이들이 대부분 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사실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기 피해 액수가 한 120에서 160조 정도 된다 하는데, 실제로 그 피해액이 복구되는 거는 6조나 7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적죠.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범죄 피해액을 환수해서 피해자한테 돌려줄 수 있는 시스템적 전환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이거를 환수하기가 쉽지 않고, 환수한 것도 피해자들한테 환부하기가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해야 됩니다. 범죄 수괴한테. 근데 실제로 그 범죄 수괴는 돈이 없거든요. 왜? 자기 명의로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들이 이미 범죄 수익을 송금을 하고 송금한 후에는 가상 코인으로 바꿔버리거나 아예 그 바꿔버린 거를 외국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어르신들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좀 수상한 전화는 받지 않는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또는 국가기관이라고 얘기하고 무엇인가 시키는 거는 무조건 끊어라. 왜냐? 지금이 보이스피싱이 워낙 많아져서 요즘에 국가기관도 이런 방식으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직접 찾아뵙거나 아니면 우편물로 옵니다. 전화로 이루어지는 약간 미심쩍은 거는 다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거의 무방합니다. 또한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여러 가지 비명 소리라든가 좀 일상적이지 않은 소리는 신뢰하시면 안 된다. 일단 내 앞에 실물을 놓고 판단을 하셔라. 절대 소리라든가 화면으로 지레 판단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뭔가 좀 깨름직한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URL 같은 경우는 절대 터치해서 깔지 말고 그냥 무조건 문자 삭제 하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무엇인가 찜찜하면은 근처에 있는 파출소로 그냥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한테 이걸 보여주면은 거기서
경찰서 알아서 다 해드린다. 또 하나는 경찰청 사이트에 있는 시티즌 코난 앱 깔아서 이것만 확인해도 최소한 상당 부분 많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고 침착하게 대처하고 확인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좋은 연구소인지 몰랐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연구소 같습니다.